안녕하십니까. 신인경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7월 7일부터 한 열흘간 러시아군이 재정비한다, 휴식한다, 이렇게 선언을 했었는데 7월 16일부로 러시아 국방장관 세르게이 쇼이구가 전 전선에 걸친 공세를 다시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주말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고요. 자, 미 하원에서 우크라이나에게 F-15, F-16 같은 미국제 전투기 100여 대를 지원하는 이런 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크라이나는 미그 29 같은 또 수 27 같은 그런 오래된 저성능의 러시아제, 소련제 무기가 아니라 미국제 무기로 이제 무장을 하게 되는데요. 공군이 어떤 상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인근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먼저 전과를 보면요. 지금 뭐 전 전선에서 공세를 중단한다 라고 했지만 우크라이나군은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지금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전과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 대부분은 헤르손 전선에서 나오는 전과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고, 이 정도가 만약에 헤르손에서 러시아가 깨지고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피해를 헤르손에서 입고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요. 병력은 전일 대비 160명 이상 사살을 했고, 전차는 7대 격파, 장갑차 5대 격파, 차량 11대 격파, 그리고 무인 항공기 1대 격추, 미사일, 순항미사일이죠, 4발 격추 등의 전과가 있고요. 그리고 이 전선 상황을 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륙 도시에 민가 미사일 공격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지금 뭐 보도가 나오고 있고, 러시아는 각국에 파견되어 있는 스파이들에게 우크라이나행의 무기 관련한 그 동선을 추적해라라는 추적령을 내렸다. 계속 지금 서방에서 무기가 들어오고, 지금 러시아군은 뭐 완전히 지금 전력이 지금 바닥을 기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군은 계속 전력이 상승하니까 이거 지금 중간 단계에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나 봅니다. 그리고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7월 16일부로 공세를 재개를 명령했다. 우크라이나는 루한스크 지역에서 2개 정착촌을 탈환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지금 러시아군이 루한스크주의 전 100% 영역을 다 확보했다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재정비한다 라고 했는데 2개 정착촌 탈환했으니까 100% 아닌 거 아니냐 뭐 이러는데, 2개 정착촌은 사실 뭐 큰 규모는 아니죠. 자, 우크라이나의 내륙 민가 도시들까지 이 미사일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제 미사일 재고가 부족하죠. 지금 뭐 S-300 이런 구형 지대공 미사일 가지고 지대지 용도로 지금 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흑해가 아니고 한참 동쪽에 있는 카스피해, 그러니까 이란하고 마주보고 있는 바로 그 육지 내륙에 있는 바다입니다. 카스피해. 그 카스피해 소함대가 있는데 이게 부얀급이라고 작은 초계함이 있습니다. 여기에 칼리브르 순항미사일 사거리 1500km짜리 그 순항미사일 4발이 들어가는데, 그 카스피해 소함대의 부얀급에서 우크라이나의 내륙 도시로 미사일을 쐈다. 이제는 뭐 더 이상 이 흑해 이 인근에는 더 이상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돈바스의 러시아 탄약고가 이 피격이 7월 중순부터 감소됐다. 이 말은 뭐냐? 우크라이나군이 이제는 공격을 안 한다가 아니라 이제는 뭐 다 부숴버렸다,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또 ISW는 러시아가 능력 부족임에도 하르키우주를 장악하려는 욕심을 내고 있다. 어이없다 이거죠. 그리고 러시아가 슬로반스크, 바흐무트 이 지역에서 소규모 공세를 했는데 모두 격퇴당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헤르손강 이남 지역에 대대적인 포격을 가하고 있답니다. 헤르손 같으면 이 남쪽이 건너가면 이제 바로 크림반도와 100km 떨어져 있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이 드네프르강을 사이에 두고 그 남쪽으로 건널 수 있는 게 헤르손에 있는 다리, 헤르손 대교, 그리고 카우프카 발전소인데, 그 이남에 이북에가 이제 주로 그 시가지들이 있는데, 이남의 포격이 대대적으로 되고 있다는 것은 시가지 중심지 이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돼 가고 있고, 이 러시아군이 뒤로 빠지고 있고 또 지휘부가 뒤에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지휘부를 마비시키면은 당연히 이 2대가 마비되면 뭐가 움직일 수가 없죠. 그래서 더 적극적인 공세를 펴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헤르손 지역의 러시아군 지휘부가 연쇄 피격된 첩보가 있는데, 22연합군 지난번에도 박살내놨는데 이번에 또 다시 이제 보충을 했는데 또 박살, 그리고 20 차량화 소총사단 여기도 완전히 박살나서 이 사단장도 없고
여기는 사단장 직무대리, 대령이 지금 사단장을 하고 있는데 그 사단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사단 수뇌부가 다 죽었다, 폭사했다 라는 이런 첩보가 올라와 있는데 이거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전선 상황을 두고 중요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러시아가 7월 16일부로 전선 재정비를 마치고 다시 공세를 시작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국방장관이 직접 전선 지휘부에 공격 명령을 내렸지만 이제 일선 부대들이 움직일 기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7월 16일부로 재정비 종료를 선언하고 특수군사작전에 들어간 모든 부대에게 공세를 재개하라고 명령했다고 현지 시각 7월 16일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 이고르 코나셴코프 소장은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7월 16일부로 전선사령관 세르게이 수로비킨 대장과 중부 집단군 사령관인 알렉산드르 라핀 상장에게 모든 전선에서의 공세를 재개하라 라고 명령했다라며 이제 러시아군의 재정비는 끝났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공격 명령은 지난 7월 7일 모든 전선에서의 작전 중단과 재정비 지시 이후 열흘 만에 이루어진 조치인데요. 모스크바 현지 시각으로 7월 16일 오전 전선 모든 부대에 공격 명령이 하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선은 이상할이 많지 조용합니다.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미국 동부 표준시 7월 17일 저녁 정례 브리핑에서 7월 16일 공격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축선에서 러시아군의 움직임은 7월 15일보다 적었다라며 다만 미사일 공격만 전날보다 조금 더 이루어졌다라고 평가했습니다. ISW는 러시아군 공세 재개의 템포는 예전과 달라지거나 더 버벅거릴 수 있다라며 러시아는 수로베킨과 라핀 두 명의 지휘관을 기용해 지휘체계를 복잡하게 만들므로써 앞으로 당분간 전쟁 수행에 혼선이 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초 러시아는 7월 7일 공세 중단을 명령하기 하루 전인 7월 6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본격적인 전쟁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라며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공세를 재개하면 우크라이나를 단번에 격파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던 바 있는데요. 공세 재개 명령을 내렸음에도 움직이는 부대가 거의 없는 상황을 보면 이제 일선 부대들이 더는 움직일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딱 열흘 재정비하고 다시 전 전선에서 공세를 시작했다라는 건데,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몇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 게, 일단 전쟁 처음 시작할 때 2월 24일 그때는 이 키우 전선 그리고 남부 전선 이렇게 해서 지휘부가 두 개로 이원화되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키우에서 박살이 나고 이거 이원화하니까 안 되겠다 해서 일원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 주둔군 사령관을 불러서 일원화 시켰는데 그 상황에서도 뭐 전과가 뚜렷하게 없으니까 이 사람 경질하고 가택 연금시켜버리고 그리고 다시 이제 또 이원화를 시켰어요. 하나는 남부 전선, 그러니까 헤르손 자포리자, 여기가 이제 수로비킨 대장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총사령관을 하면서 남부전선 헤르손 자포리자 이 지역을 맡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상장이 동부전선을 맡는데 이 상장이 누구냐면은 여러분 제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중령이 자기 부대를 놔두고 도망갔는데 나중에 자기 아버지인 상장이 와서 표창장을 줬죠. 훈장을 주고. 그 사람입니다. 뭐 그러니까 뭐 명령이 제대로 정신 상태가 썩었는데 뭐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가 제가 봤을 때 더 중요한 동부전선, 그러니까 돈바스 지역의 전투를 맡게 되는데, 미국 전쟁연구소는 이렇게 지휘를 이원화한다는 게 이해할 수 없다,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 최초의 키우와 돈바스처럼 뚝 떨어져 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은 보급 체계도 어느 정도 좀 비슷하고 그런데 지휘를 이원한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재정비라고 하면 그냥 휴식이 아니죠. 부대가 야 전차 너희들 몇 대 있었어, 근데 지금 몇 대 남았어, 그러면 전차 보충해주고 장갑차 보충해주고 야포 보충해주고 탄약 보충해주고 그리고 병력 몇 명 남았어, 자 그러면은 병력 보충해주고 그 병력하고 손발 맞춰보는 또 시간 가지고, 이게 재정비 아닙니까? 그냥 야 그동안 5달 니들 진짜 수고했다, 그냥 푹 쉬어라, 이게 재정비 아니죠. 그런데 지금 러시아는 여기 더 이상 전선에 투입할 전차도 여유분이 없고 장갑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 재정비가 될 리가 있습니까? 탄약은 지금 다 떨어졌고, 그러니 재정비가 될 리가 없는 상황에서 재정비 끝났다, 그리고 전 전선에서 공세해라, 이건 전 전선에 있는 장병들 다 죽어라, 옥수해라, 이 말과 같은데 뭐 하루 지금 도대체 특수군사작전이 뭐길래
여기 들어가서 옥세를 하겠습니까? 기가 차는 일이죠.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러시아 국방부의 공세 재개 명령에도 불구하고 전선의 러시아군이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이미 부대 자체의 전투력은 물론 지휘 통제 체계와 보급 체계가 완전히 붕괴됐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명령 이행은 고사하고 탈행하지 않는 것이 대단할 정도입니다. 6월 중순부터 시작된 우크라이나군의 전방위적인 탄약고 타격 작전으로 러시아의 전방 추진 탄약고 대부분이 파괴되었으며 7월 중순 들어 러시아군이 전방 추진 탄약고를 거의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이 현지 시각 7월 17일 리포트했습니다. 소식통들은 7월 중순 들어 나사의 화재 감시 위성 시스템에 잡히는 대형 폭발이나 화재가 크게 감소했다라며 우크라이나군의 장거리 포병에 크게 당한 러시아가 이제는 우크라이나 점령지 내에 전방 추진 탄약고를 운영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소식통들은 최근 주요 전선과 국경을 오가는 러시아군 트럭 행렬이 크게 증가했다라며 전방 추진 탄약고가 포격으로 날아가는 사건이 반복되자 이제는 각 부대가 국경 밖에서 직접 트럭으로 탄약과 보급물자를 받아가는 형태로 보급 체계가 복잡해졌다라고 전했습니다. 워싱턴 소식통들이 리포트한 것처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내에 더 이상 전방 추진 탄약고를 두지 않고 자국 영토 안에 있는 탄약창에서 최전선 부대로 탄약과 보급품을 직접 공급하고 있는데요. 헤르손 전선의 경우 약 150km, 도네츠크 전선의 경우는 200km의 도로를 이용해 보급품이 오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 탄약 보급은 팔레트나 컨테이너를 이용한 기계화된 물류 시스템 대신 순수 인력에 의존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1선 부대에 전달되는 탄약량이 워낙 적어 모든 전선에서 심각한 화력 부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군의 보급 체계를 대부분 파괴한 우크라이나군은 이제 장거리 포병의 주 타격 목표를 탄약고에서 지휘소로 옮겼는데요. 지난 주말 헤르손 전선에서만 제22연합군 전방지휘소는 물론 제20차량화 소총사단의 본대 지휘소가 피격되어 사단장 직무대리 알렉세이 고로베치 대령을 비롯한 지휘부 전원이 폭사했다는 첩보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탄약은 물론 전차와 장갑차 조달도 원활하지 않아 열흘간의 재정비 기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투 임무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재편성된 부대가 손에 꼽을 정도로 알려졌는데요. 이미 기진맥진한 부대를 이기지도 못할 전선에 투입해 소모시키는 러시아군 지휘부, 과연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남부 지역의 철도가 파르티잔들에 의해서 전부 다 파괴되고 이제 사용불능이 다 돼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철도를 이용해서 못하니까 이제는 트럭으로 간다. 근데 트럭으로 가기는 가는데 전방 추진 탄약고를 만들어 놓을 수 없다. 왜? 만들어 놓으면 때려버리고 만들어 놓으면 때려버리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매일매일 갖다 준다는 겁니다. 트럭으로. 자, 그런데 러시아군이 이렇게 많은 트럭이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러시아군이 전면전 선언을 안 했기 때문에 일반 민간 트럭을 징발할 수가 없죠. 그런 상황에서 도대체 트럭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정도로 많이. 그래서 기차 하나를 수십량의 화물칸이 달린 기차 하나를 보내는 거, 이거 대신 트럭 보낸다면 정말 수천 대가 있어야 되겠죠. 그럴 정도로 트럭이 많이 필요한데 탄약고도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한 개 BTG, 그러니까 모든 정원을 풀로 다 채웠을 때는 1000명 정도. 그런데 지금 러시아군 BTG가 그렇게 정원 다 채우는 데는 잘 없죠. 다 절반 이하 이 정도 되겠는데 한 500명이 사용하는 이 BTG, 한 개 BTG에 하루에 트럭 3대가 할당이 된다고 하는데 이거 가지고 밥이나 먹고 총이나 쏘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그래서 지금 보면 자, 지금 러시아군의 보급로가 이렇게 헤르손 전선의 크림반도에서 올라가는, 이게 직선 거리로는 한 100km 되지만 도로는 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한 150km. 그리고 러시아군의 물류 창고가 훨씬 더 내륙에 있겠죠. 그래서 왕복 400km 이상을 움직여야 되는 이 보급로 하나, 그리고 이제 도네츠크, 루안스크도 마찬가지로 그보다 훨씬 더 긴 이런 보급로들이 있는데, 이거 우리나라 고속도로처럼 시속 100km 달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열악한 도로에서 과연 하루에 이렇게 400km를 달려야 되는데 이게 몇 시간 걸리겠습니까? 그리고 물류 체계조차도 우리처럼 그냥 지게차로 파레트로 뜨고 이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일일이 수작업을 해서 내려주고 해야 되는데 이거 도대체 배달 다 하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이러니까 이제 러시아군은 보급이 거의 끝났다. 그럼 탄약이 별로 없으면, 재고 탄약이 별로 없으면 지휘관으로서 야 계속 쏴!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러시아군은 재정비 했다라고 하지만 재정비는커녕 그냥 열흘 동안 휴식만 했는데, 정말 중요한 문제는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무기, 그 보급을 해주는 것이 재정비, 진정한 재정비 아니냐. 그런데 싸워서 이길 수는 없지만 휴식했으니까 또 싸워 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자, 세 번째인데 희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선 전역의 제공권을 장악하고 공세적인 공군력 운용에 들어간 가운데 미국이 우크라이나 조종사의 미국제 전투기 기종 전환 지원에 대한 법안을 통과시키고 관련 예산을 승인했다는 소식입니다. 몇 달 이내로 우크라이나 공군에 미국제 전투기가 지원될 전망입니다. 미 하원이 우크라이나 공군 전투기 조종사와 지상운용 요원에게 기종전환 훈련을 제공하기 위한 국방수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디펜스 뉴스가 현지 시각 7월 16일 보도했습니다. 미 하원은 현지 시각 7월 15일 국방수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우크라이나 공군 요원들을 미국에서 미 공군 장비로 훈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억 달러 규모의 예산 집행을 승인했습니다. 공화당 아담 킨징어 의원 주도로 지난달 발의된 이 법안은 개전 초부터 우크라이나가 요청한 전투기 공여 요청에 대한 미국의 응답인데요. 이제 상원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우크라이나는 F-15와 F-16 등 미국제 전투기를 공여받기 위한 선행 절차인 운용요원 교육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킨징어 의원은 이 전쟁이 끝나면 우크라이나는 분명 서방제 군사 장비를 갖추게 될 것이다 라며, 우크라이나 공군은 미그 전투기들을 갖고 있지만 이제 더 이상 미그 전투기도 없고 그 부품을 갖게 되기도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전투기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공군은 미시시피주 콜럼버스 공군기지에서 우크라이나 공군 요원들을 교육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는데요. 조종사와 운용 요원들이 F-15와 F-16 전투기를 기본적인 수준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데 최소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미 공군의 예비 보관 기체 가운데 상당히 양호한 상태의 F-15와 F-16을 공여하고, 차후 우크라이나가 미국제 전투기를 신규 구매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참 다행이지만 자신들의 턱 밑에 미국제 고성능 전투기가 들어오는 것을 러시아가 과연 그냥 두고 보기만 할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자, 여기 미 공군의 그 대항군 기체들이에요. 어그레서 기체들. 여기 이제 F-15, F-16, F-15, F-16 이제 이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군에는 여유 이 보관 기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애리조나주 투산이라는 그 도시에 가면 데비드 먼산 공군기지가 있는데 거기에 아르막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많은 이 각종 항공기, 군용 항공기를 그냥 주기시켜 놨어요. 그냥 이 노천에다가. 왜냐? 사막이기 때문에 건조하니까 녹이 슬지 않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주요 부품은 떼내고 언제든지 이거는 쓴다 하면 다시 주요 부품 딱 집어넣으면 재생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아주 많은 양의 항공기를 거기 지금 보관을 하고 있는데, 누구는 뭐 비행기 무덤이다 그러는데 비행기 무덤이 아니고 보관 중인 겁니다. 저도 그 현장에 가봤는데 정말 어마어마해요. 야, 저런 거 좀 우리나라 가져오면 좋겠는데 저기 있기 아깝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기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 한국 해군이 쓰고 있는 P-3C 중에 후반기형, 그것도 그 투싼에서 가지고 온, 남들은 비행기 무덤이라고 하는데 그게 방치해 놨다라고 하는데, 방치는 정말 웃기는 이야기죠. 관리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가져와서 지금 개조해서 지금도 오랫동안 10여 년을 지금 쓰고 있는 중일 정도로 괜찮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우크라이나에게 이렇게 전투기 100여 대를 주겠다. 자, 이 100여 대 주면 좀 뭐 해야 되죠. 이렇게 한다라고 한 것은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에서 안 진다, 이 전쟁 끝나도 우크라이나는 존재한다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뭐 그 미국이다 이런 거는 있는 거 다 지금 우크라이나 끌어다 주니까 더 이상의 추가 기체도 없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그 부품을 공급해 줄 리도 없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미국이나 수호이 27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을 못할 시기가 옵니다. 그러니 전투기를 서방제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이 전쟁 발생하기 전에 프랑스가 사실은 우크라이나에게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었어요. 라팔 사라고 싸게 줄게 하고 이제 공을 들이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미국제 전투기로 무장한 우크라이나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크라이나도 미국제 전투기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왜냐? 프랑스는
뭐 입만 털고 정말 성능 형편없는 세자르 이런 자주포나 몇 대 주고 말기 때문에 미국처럼 지금 압도적인 지원을 해주는 나라하고 같이 가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이 전쟁이 끝나기 전에 3개월이라고 하니까, 그러나 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 전쟁이 12월 이후에도 진행될 것이다 라고 하죠. 그러면 3개월 교육받고 그 11월, 12월쯤에는 이 전투기로 무장한 우크라이나 군이 F-15, F-16을 가지고 러시아군을 완전히 그냥 박살내는 모습을, 또 그 소식을 제가 전해드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요. 지금도 어차피 러시아군은 방공망 다 부서졌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제공권 다 상실했죠. 우크라이나 영공에 러시아군 전투기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우크라이나군이 지금 다 지배하고 있는 하늘인데, 앞으로는 그 영공 바깥까지도 우크라이나군이 그냥 스탠드오프, 장거리 정밀 타격 무기로 때려버리는 이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